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방역 정책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10만 명대를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 틀어막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떨어진다.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에 더 다가가자. 그 대표적인 조치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실시해온 방역 패스를 오늘부터 중단한 겁니다. 첫날 표정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복합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가.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음식점으로 들어섭니다. 가게 입구마다 줄이 늘어섰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됐던 방역 패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휴대전화에서 접종 이력과 QR코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카페 거리에서도 손님들이 인증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고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상황에서 방역 패스를 중단하길 잘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기존에 접종을 하고 왔어서 크게 이렇게 뭐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긴 한데 막상 일단 안 하니까 원래처럼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반면 너무 빨리 중단시켰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도 다 맞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방역을 걱정했습니다.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하는데 걱정 많죠. 구분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 많아요.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목표로 했던 방역 패스가 중단됐어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사망이나 중증화로 진행될 확률을 크게 낮춰준다며 반드시 접종 완료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방역 패스 중단 외에도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더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대신 수동 감시만 받게 되는데요. 거리 두기를 빼면 사실상 모든 방역 의무가 해제된 것이어서 개인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 기초역학조사반 사무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 첫날 보건소 직원들이 변경된 지침을 환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가 돼서 동거인은 따로 자가격리 의무 없으시고요.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백신 접종과는 상관없이 10일간 스스로 사적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면 됩니다. 3일 이내 PCR 검사와 7일차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받을 뿐 의무도 아닙니다. 동거인 관리 부담은 물론 방역 패스 중단으로 음성 확인서 발급 부담이 사라진 일선 보건소는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하루에 100건 가까이 발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오늘부터는 이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경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만 남기고 사실상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13만 8천여 명으로 이틀 연속 13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1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위중증 환자도 72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는 143명으로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60대 이하 3차 접종 완료자 가운데 오미크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 필수 분야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고 내일부터 계약을 맞는 청소년들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줄이는 걸 당면 방역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개인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자율 방역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러시아 침공 엿새째를 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대놓고 무차별 폭격을 가해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사시설이 아닌 곳에 사격했다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코프 주정부 청사입니다. 오늘 아침 미사일에 직격당한 건물이 폭파됩니다. 화염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청사 앞 넓은 도로에 파편들이 쏟아졌습니다. 천장을 뚫고 들어온 거대한 미사일은 집안 한가운데를 차지했고 어린이 옷을 만들었던 공장도 공습을 피해가지 못한 채 잔해만 남기고 부서졌습니다. This is a residential area with no military objects, and people lived very close to this building where the missile hit. 인구 140만 명인 하리코프는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으로 민간 지역도 공격 대상이 됐음이 확인됐습니다. Російські сили сьогодні жорстоко обстріляли Харків з реактивної артилерії. Це однозначно воєнний злочин. Мирне місто, мирні житлові райони, жодного військового об'єкту.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도시 도네츠크 주택가도 러시아의 포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Сгорел полностью дом. У нас все, вон мы как пострадали. Когда все это закончится? 수도 키예프 공략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공세는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키예프 북쪽 외곽에선 60km가 넘는 러시아 군 수송 행렬이 움직이는 게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민간 지역 폭격은 이러한 키예프 총공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포와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전술 변화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 침공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3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어제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첫 협상에서 유일한 성과는 다음 회담 일정을 잡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러시아의 공격은 더 잔혹했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에 가입시켜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공 시작 5일째에 처음 마련된 양측의 협상은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До того времени каждая из делегаций, руководство каждой из делегаций проконсультируется по всем переговорным позициям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раны. 양국의 입장차는 너무 컸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회담에서 정전과 적대 행위 종식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정전과 비무장화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친서방 이른바 나치 세력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그간의 입장처럼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사실상 친러시아 정권 수립을 전제로 삼았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회담 후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시작한 파괴적 과정에 지극히 편협했다고 전하면서 양국의 입장에 타협하기 힘든 차이점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협상 중에도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으로 공세를 확장한 러시아에 대한 불신은 깊었습니다. Справедливі переговори можуть бути тоді, коли одна сторона не б'є по іншій стороні реактивною артилерією, саме у момент переговорів. 양국 협상단은 조만간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2차 협상을 열기로 한 것만 동의하고 헤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후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가 침공 명분으로 삼았는데 아예 유럽 국가의 일원이 되겠다며 한층 친서방 노선을 택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핵전력 운용 부대를 비상태세에 돌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유엔에선 25년 만에 긴급 특별 총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 러시아 병사가 목숨을 잃기 직전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젊은 병사는 영문도 모른 채 민간인까지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무섭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 젊은이조차 사지로 내몬 푸틴을 겨냥한 건데 러시아 대사는 거짓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Мама, мне страшно. Мы бьем по всем городам подряд, даже по мирным жителям. Мама, мне очень тяжело. 지금 어디에 있냐는 엄마의 물음. 한참 답이 없던 러시아 병사는 목숨을 잃기 직전에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낭독한 키슬리치아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눈시울을 붉힌 채 푸틴을 히틀러에 빗대며 맹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SNS에 러시아군 포로들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저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줄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적은 지갑 속 가족 사진. 가족과 전화를 하겠냐는 물음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족들과 통화도 연결해 줍니다. 참전 사실조차 몰랐던 가족들은 놀란 마음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короче, попал в плен. Со мной все хорошо.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 가족들이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까지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수백 통이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러시아 군인만 3,500명, 포로로 잡힌 군인도 200명에 달한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예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모든 게 날조라고 주장하며 적대 행위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주민들을 상대로 먼저 저질렀다고 맞섰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맞붙은 이번 유엔 특별총회에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비판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은 오는 2일쯤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예상보다 거센 저항과 강력한 제재에 다급해진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인 진공폭탄까지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공폭탄은 초고온 폭발로 무차별적이고 강력한 살상력을 가져 비윤리적인 무기로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입니다. 서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 남부 지역에 로켓 발사대를 탑재한 군용 트럭이 지나갑니다. Multiple rocket launching systems, which the Russians call a flamethrower, called a TOS-1. Now that flamethrower actually, or rocket launcher, uses thermobaric weapons with thermobaric warheads, and essentially.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도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군이 수미 지역에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빨아들이면서 초고온의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호흡기를 손상시키는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돼 대부분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체첸 분쟁과 시리아 내전 등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옥사나 마르카도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진공폭탄을 썼다며 비난했습니다. They used the vacuum bomb today, which is actually prohibited by Geneva Convention. Devastation that Russia is trying to inflict on Ukraine is large. 러시아가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유치원 등을 집속탄으로 타격해 어린이 1명 등 민간인 3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다량의 소형 폭탄들이 들어가 있는 무기로 역시 대부분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confirmation of that. We have seen the reports. If that were true, it would potentially be a war crime. 국제형사재판소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류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 국경 검문소를 향하는 차량 행렬이 3km 가까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피난민은 국경 검문소 앞에서 사흘 밤낮을 지샜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피난민 수가 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닷새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 28만 명이 폴란드로 들어왔는데 그중 3분의 1은 어제 하루 사이에 국경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박주일 기자가 드론과 카메라로 취재했고 홍희표 기자가 지친 피난민들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폴란드 국경 지역 최남단의 크로시첸코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중앙선도 없는 구불구불한 좁은 산길을 따라 2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현재 위치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식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경찰 검문을 거쳐 검문소에 가까워지자
양손 가득 짐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피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Можливо, години 2-3. Bardzo zimno, але там були палатки, дитина зараз замерзла. 검문소 건너편 우크라이나 영내의 피난민 행렬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검문소 근처엔 임시 구호소로 추정되는 빨간색 천막들이 보이고 도로 끝까지 차량 행렬이 늘어서 있는데 2-3km 정도 됩니다. 그 뒤로도 행렬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검문소 바로 앞에만 20여 대의 차량이 몰렸는데 좀처럼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크로시첸코 검문소입니다. 도로가 좁고 검색이 길어지다 보니 통과에 나오는 차량이 적은 편입니다. 날이 저물자 검문소를 통과하는 차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습니다. 3 дні. 3 дні? Да. 3 дні? Так. Не години? Не години, ні. 3 дні, так? 뒤이어 나온 피난민 가족 역시 3일 동안 옴짝달싹 못했다고 합니다. It was quite difficult because I'm with my little child and I have to leave my father and my mother at that border because they couldn't cross.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던 상황. 국경 근처에 이르자 폴란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울먹입니다. Дуже добре чекали нас польські наші брати, нас чекали, помогли, дали їсти, дали пити, нагодували, дали маленькій дитині дуже добре. 피난민 차량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검문소 근처에는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닷새 동안 폴란드로 넘어온 피난민은 28만 명. 어제 하루에만 10만 명이 올 정도로 고된 피난 행렬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금융 제재에 대한 러시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돈을 미리 찾으려는 시민들로 현금 인출기마다 긴 줄이 생겼고 사재기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트 디즈니는 러시아에선 영화를 개봉하지 않겠다고 했고 피파는 러시아는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금 인출기 앞. 지난 주말부터 돈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루브라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달러화 인출에 나섰지만 이미 루브라마저 바닥난 곳이 늘고 있습니다. С четверга все бегают от банкомата к банкомату, где что появляется. Но кому-то везет, кому-то нет.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기업까지 동참하면서 결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거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Да, у многих пострадает сейчас конкретно бизнес. 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да, и какой-то логистический, и авиаперелеты страдают компании. Ну, так вот, наверное, так нужно. 모스크바 지역의 한 대형마트는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공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파스타를 비롯한 면류는 이미 동이 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그런 사재기 현상도 일어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반러시아 움직임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스사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극적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디즈니는 러시아에서 영화 개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의 첫 러시아 보이콧 선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국제대회 초청과 참가를 불허할 것을 권고하고 어떠한 스포츠 대회도 두 나라에선 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당장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러시아를 퇴출했고 한국 남녀 컬링 대표팀도 이달 세계선수권 대회부터 러시아와의 경기를 보이콧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가족들의 수상한 주식 거래 내역을 MBC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시작에 내놓은 물량을 딸 김건희 씨가 불과 32초 만에 사들이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들 모녀와 도이치모터스 임원까지 끼어있는 이른바 통정매매수법의 불법 거래 정황을 먼저 윤수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 씨의 조작 의심 거래 정황이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동일 IP 거래는 시세 조정의 핵심적인 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들의 공모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도 적시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 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이들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주문 간 시간차는 11초에 불과했습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결국 김 씨 모녀와 당시 도이치 임원 A 씨 등 3명이 짜고 같은 가격과 물량을 주문해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나중에 도이치의 재무총괄 이사까지 지냈던 A 씨는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던 인물.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인 통정 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협의에 물량을 주고받는 불법적 거래로 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났다. 특히 매도인 측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좀 통정 매매라고 의심을 하는 게. 구체적인 의심 거래 정황에 대한 MBC의 해명 요구에도 윤 후보 측은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며 주가 조작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찬입니다. 자, 이처럼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딸과 사전에 공모를 한 듯이 주식 물량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최 씨의 주식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의심 거래 37건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드러난 딸 김건희 씨의 혐의를 포함하면 이들 모녀가 300건이 넘는 주가 조작 의심 거래를 합작한 셈인데요. 이어서 조국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년 전 지인과 나눈 통화 음성입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도인데.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걸 자백한 증거라는 논란이 거셌지만 당시 최 씨는 유도 질문에 당한 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오류가 없다고 재확인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최 씨의 계좌가 여러 방식으로 시세 조정에 활용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검찰이 인위적 주가 부양 기간으로 지목한 2010년 9월에서 11월까지 최 씨 계좌 2개에서 이뤄진 물량 소진, 통정 매매 등 수상한 거래는 모두 37건, 김건희 씨 계좌 6개에 284건을 포함해 모녀의 계좌가 총 321건의 시세 조정 의심 거래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윤 후보 측 해명은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 씨의 의심 계좌 6개 중 미래에셋증권 하나만 해명에 나서면서 전화로 직접 모든 거래를 주문했고 계좌를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일람표에는 같은 계좌에서도 온라인 주문을 뜻하는 HTS 거래가 3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전화로는 주가 조작이 어렵다는 윤 후보 측 반박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PC에 설치된 HTS가 주가 조작에 쉽게 쓰이는 것일 뿐 전화 주문을 통한 영업점 단말기 거래도 얼마든지 통정 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증권 전문가는 MBC와의 통화에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했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 조작 의심 시기였던 2010년 김건희 씨가 도이치 이사였다는 경력이 기재된 김 씨의 대학원 수첩까지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자, 이번엔 대선 후보들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죠.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갖고 통합 정부와 정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정책 연대를 이끌어내는 등 막판 새 결집에도 주력했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이자 민주화운동 성지였던 명동에서 3.1절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대형 태극기가 내걸린 단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3.1 정신에 따라 평화롭고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정치가 바뀌고 지도자가 유능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과 법륜 스님 등 일부 원로들이 초당적 내각과 연합정부 등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확실한 정치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심판에서 더 나쁜 세상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 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유세 후에는 현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을 공동 추진하겠다며 정책 연대도 선언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거취와 관련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통합정부 구상으로 막판 승부수를 던진 이 후보 측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를 서울로 보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 속도감 있는 공급을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을 적극 파고들었습니다. 정책의 현장성, 이재명의 주특기 아닙니까?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이 후보 측은 서울에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늘어난 주택을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오는 4일과 5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임정묘역을 참배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곧바로 인근인 중앙대학교 앞으로 이동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교라는 점도 감안한 듯 이 후보가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여러분? 서울 신촌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펼친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날선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 신인인 자신이 정부를 맡는 게 정치개혁 아니냐며 민주당에 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또 표를 훔쳐와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을 공작과 세뇌와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은 철저히 감시하겠다면서 사전투표도 독려했습니다. 4.15 총선에 부정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공명선거와 부정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촌 유세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새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함께 유세에 참석해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윤 후보를 비판했던 한 친문단체도 윤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는데 윤 후보는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후보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귤 사진을 함께 올린 트위터 글은 논란이 됐습니다. 윤 후보 측은 오렌지 혁명을 떠올리며 실무자가 올린 것이라고 밝혔는데 외신 기자들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전쟁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일자 3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경기 파주와 고양 등 접경지를 집중 공략하면서 거대 양당 후보의 틈새를 파고들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결렬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인 경기 파주를 찾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최근 윤석열 후보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공약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접경지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미국 MD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등 사드 배치를 한다는 등 이거 외교나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야말로 가짜 안보입니다. 나라 막을 만한 그런 리더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접경 지역 희생은 특별히 보상해야 한다. 한반도를 평화의 공간으로 개척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향 유세에선 이재명 후보의 다당제 정치 개혁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당제 통합정부를 위해서도 양당에 표 몰아주시면 안 되죠? 기득권이 아닌 후보 정당에 표를 주셔야 다당제 되고 연합정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제에 맞선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자신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지도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임명진 목사 등이 단일화 결렬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한 데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결렬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후보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중요한 의제라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초박빙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의 유세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죠. 인신공격성 막말은 물론이고요. 음모론에 색깔론 공격까지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유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색깔 공격은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 혁명 이념에 빠져있는 운동권 패거리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반미입니다. 친북입니다. 색깔 공격은 인신 공격성 막말로 이어집니다.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격떨어지는 이런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 집값마저 일부러 올렸다는 음모론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겁니다.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자기 집 없는 사람을 갈라서 그래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비난전에 열을 올리다 보니 장애인 비하 표현까지 불쑥 튀어나옵니다. 도발이라는 말도 못한 벙어리 행세를 했죠. 이런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교체를 내세운 윤 후보가 더 공격적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독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TV 토론에선 상대를 대놓고 만화 캐릭터에 비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선거를 돕겠다며 막말을 보탭니다. 우리 국토를 침탈하겠다는 사람과 동맹을 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례 없는 박빙 승부에 네거티브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 시작돼 경북 고령으로 번진 대형 산불. 27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가 돼서야 겨우 큰 불길이 잡혔는데요. 이틀 사이에 축구장 9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산 능성을 따라 붉은 띠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불이 한쪽에 막 타더니 여기서는 막 날아다니는 거. 불덩어리가 한쪽에 막 없었는데 금세 막 바람 따라 막 날아가가지고 확 퍼지고 내려가. 어제 오후 2시 26분쯤 경남 합천군의 민가 주변 밭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군으로 번졌습니다. 2주일째 이어진 건조특보로 산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5개 시도 소방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지난달 중순 경북 영덕 산불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번지는 산불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선 때문에 진화 작전이 원활치 않은 상황으로 야간 산불 상황까지 지금 넘어간. 오늘 새벽부터 다행히 약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잦아들며 산불 확산세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헬기 투입이 미뤄지고 오후부터 다시 바람이 불면서 진화는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바람이 일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 연기하고 또 아침에 생성된 연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중에서의 헬기 진화에 또 장애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틀 사이에 축구장 950개가 넘는 산림 675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은 27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쯤 진화됐습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산불이 지나간 곳이 워낙 넓어서 아직 곳곳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5대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야간 감시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주민 500여 명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긴급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불꽃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야산 이곳저곳에 옮겨 붙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서윤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처음 산불이 확인된 건 어제 오후 2시 30분쯤이었습니다. 시커먼 불기둥이 치솟더니 갑자기 1k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도 불길이 올랐습니다. 불꽃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건너편으로 넘어간 겁니다. 야간 30분 만에 마을을 건너서 이렇게 불똥이 튀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산불 발생 50분 만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에 지금 온 산에 지금 불입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 대피하라고 경로당으로 가서 가라고. 마을을 사이에 두고 양쪽 야산에서 거의 동시에 불길이 치솟자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넘어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랬다니까. 가라해도 정신도 없고 막 자꾸 엎어 나가라 그런데 뭐. 불은 초속 7m의 강한 남서풍을 타고 1시간 만에 산을 넘어 경북 고령군 쌍림면까지 번졌습니다. 1km 이상 되는데 설마 우리 마을까지는 안 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막 급속하게 불이 확산돼가지고. 해가 진 뒤에도 불길은 계속 번져 밤 10시쯤엔 마을 뒤편 10여 미터 지점까지 다가왔습니다. 놀래가지고 불이 확 이거면 다리가 덜덜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 야간 특수 진화대 180여 명은 민가 쪽으로 불길이 내려오지 않도록 헤드램프와 갈퀴에만 의지해 필사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그 사이 위험 지역 주민 500여 명은 인근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것도 겁이 나가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저 또 올라가 봤다가 내려왔다가 잠을 잘 수 있어야지. 날이 밝으면서 일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90여 명은 인근 초등학교 등에 대피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향해 역사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위한 협력이란 메시지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미래를 위해선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새로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거행된 103주년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묵은 원한을 넘어 평화를 위해 함께 하자던 독립선언서를 인용하며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입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등 전 세계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와 경제사회 협력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비판의 수위를 조절해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해법이나 구체적 제안은 없었지만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K-팝과 드라마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일본을 앞서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 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선 한반도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한 대학 연구소가 일제강점기 시절 판결문과 기록들을 분석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투사 422명을 찾아냈습니다. 일본 헌병대의 만행에 저항하다 총살되거나 옥살이를 했음에도 조명받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짙은색 수의를 입고 굳게 입을 다문 한 남성. 이름은 조명원, 광무 5년 즉 1901년 7월 2일 생으로 당시 나이 19살입니다. 키는 5척 3촌 2분, 157cm에 신분이 양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동안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항일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 3월 인천 용유도 마을 광장에서 태극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만든 걸로 추정되는 감시대상 인물 관리 카드와 판결문으로 103년 만에야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역시 항일운동을 한 삼형제의 기록입니다. 1919년 4월 8일 큰형 조백선은 독립만세운동을 조사하러 나온 일본 헌병대에 항의하다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26살 동생 조정삼이 형을 쏜 헌병을 새끼줄로 묶고 때렸다가 체포됐고 막내 조정상은 쓰러진 큰형을 업고 가다 다른 헌병대에 붙잡혔습니다. 두 동생은 죄 없는 형을 죽인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지만 2년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일제의 판결문과 신문기사 수십만 쪽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 422명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농민, 중고등학생 같은 평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또는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의 공적을 찾고 기리는 것은 국민된 자로서의 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생존자는 없고 후손들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직도 기록 속에 숨겨진 인물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에 발굴한 400여 명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옮겨져 불에 태워집니다. 쓰레기를 태우며 나온 연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소각장 시설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검사를 해봤더니 몸속에 발암물질이 심각하게 쌓여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엽제 성분으로 악명 높은 다이옥신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보다도 많게는 3배까지 검출됐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로 최상층 부에서 노동자들이 분주히 작업합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막힌 공간에서 공기 중 유독물질을 잡아내는 장비를 작동시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사상 처음으로 소각장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서울 2군데 소각장의 노동자 5명씩 10명을 조사했는데 노동자들의 혈액에서 2378 테트라클로로 다이벤조 다이옥신이 평균 1.455 ppt로 측정됐습니다. 이 물질은 베트남전 당시 밀림을 말려 죽인 악명 높은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성분으로 여러 암과 후유증을 일으킵니다. 노동자들에게서 검출된 수치는 소각장 인근 주민은 물론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소각로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그 수치도 높아져 파병 군인의 2~3배에 달하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한 노동자가 급성 간염에 걸렸는데 역시 몸에선 고엽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후에 발생하게 될 피해, 언제 나타나게 될지 모를 그 증상들이 저희는 두렵기만 하고 전국의 어디선가 계속 지금도 환자는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마시는 소각장 내부 공기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마포 소각장 상층부의 표준 공기 1세제곱미터당 0.99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 0.6을 65%나 초과했습니다. 또 다른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4배나 검출됐습니다.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와 달리 소각장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독성물질은 극소량입니다. 소각장 안에서 독성물질을 잡는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덕분인데 정작 그 일을 해온 노동자들 몸엔 독성물질이 쌓여온 겁니다. 서울시는 즉각 자체 조사에 착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미 독성물질이 몸속에 쌓여버린 노동자들 건강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독성물질을 마시지 않게 하려면 작업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텐데요. 지금 소각장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파악부터 해야겠죠. 손하늘 기자가 직접 소각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 안전모까지 챙겨 쓰고 쓰레기 소각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쓰레기를 소각로에 넣는 투입구. 신발장에도 바닥에도 마치 회색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쓰레기 재가 쌓였습니다. 종종 들리는 폭발음. 10여 미터 아래 소각로에서 온갖 물건이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침대 뭐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거 의자, 이런 거 깡통, 필터통 다 처리돼, 다 가스통. 거대한 크레인이 쓰레기를 집어 옮깁니다. 소각로 입구에 걸린 비닐을 정리하는 것도 투입구 밖에 떨어진 쓰레기를 다시 집어넣는 것도 모두 일일이 사람이 해야 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희뿌연 분진이 날려 금세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일단 저를 분리수거 없이 그냥 다 싣고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가 까맣게 변할 겁니다. 쓰레기를 넣을 때 소각로 뚜껑이 열리자 안쪽에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쓰레기가 타고 있는 소각로의 유독가스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투입구 쪽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소각장 환경을 살펴본 연구팀도 소각로 내부와 노동자들의 작업 공간은 완전 차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각로에서 외부로 유독가스를 뽑아내는 통로, 공기에 소석회를 뿌리거나 필터를 설치해 독성물질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소석회 가루는 계속 뭉치기 때문에 분출구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닦아줘야 합니다. 서울 마포 소각장의 경우 정화시설까지 모두 돔 형태의 지붕 아래 실내에 설치돼 있는데 환기시설은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이렇게 분진범벅이 됐으면 옷이라도 빨리 갈아입어야 하는데 이 크레인 기계실을 개조해서 만든 이곳 탈의실은 제대로 옷 놓을 공간조차 없어서 이렇게 박스를 쌓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몸을 씻으려 해도 가림막도 없이 설치된 샤워기 2개가 전부입니다. 전국 대부분 소각장들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문을 열었습니다. 소각로가 노후화하고 있지만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소각장 특성상 시설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20년 이상 된 소각장이다 보니까 올라오실 때 보시면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납니다. 낙하사고 위험도 없고 매일마다 우리가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 시내 소각장을 조사한 연구팀은 환경이 더 열악하고 유해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지방 소각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의 환경시설 노동자들은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하는 파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식용유인데요. 라면, 과자, 인스턴트 커피의 프림은 물론이고 비누와 세제에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디젤 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에도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파뮤가 대규모 환경 파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데 오늘부터 4편에 걸쳐서 파뮤 산업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울창한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 그 숲이 끝나는 곳에 지평선까지 펼쳐진 엄청난 규모의 농장이 나타납니다. 파뮤를 생산하는 기름 야자나무 농장입니다. 파뮤는 세계에서 가장 흔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마트 진열대엔 파뮤 안 쓴 제품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면, 초콜릿, 빵은 물론 비누, 샴푸, 그리고 화장품에도 파뮤가 들어갑니다. 2008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파뮤의 새로운 쓰임새가 생겼습니다. 바이오 디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디젤 연료에 값이 싼 파뮤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파뮤는 특히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적은 땅에서 더 많은 그 연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뮤 농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의 15%가 파괴됐습니다. 남한 면적의 1.4배입니다. 15년 만에 오랑우탄 10만 마리, 수마트라 코끼리 서식지의 69%가 사라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파뮤 농장을 빨리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에 불법으로 불까지 질렀습니다. 2015년 대규모 산불이 계속되면서 유독성 연기로 50만 명이 호흡기 질환에 걸렸고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됐습니다. And all of that flammable material is ancient rainforests. All that carbon gets burned and released as like a carbon bomb all at once. 바로 이 사업에 한국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 인터내셔널, 대상이 현지에 파뮤 농장을 새로 만들거나 사들였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파뮤 농장은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파뮤 농장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건 바이오 연료로 파뮤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파뮤가 친환경 연료가 아니라 환경 파괴 주범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유럽연합은 파뮤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경유, 이 안에는 바이오 연료가 3.5%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섞도록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목적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석유나 석탄 대신 식물에서 짜낸 기름, 닭을 튀기고 난 기름, 삼겹살 굽고 남은 기름을 쓰면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는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기름을 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파뮤를 대량 수입해 디젤차 경유는 물론 발전용 중유에도 섞었습니다. 2020년 한국이 수입한 식용 파뮤는 19,000톤. 반면 바이오 연료 원료로 수입한 파뮤와 부산물은 60만 톤이나 됩니다. 팜유를 수입을 해서 그걸 바이오 디젤이라고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공정은 이건 아주 지독한 화학 공정이에요. 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바이오 연료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 환경 파괴 논란이 일자 2030년까지 파뮤를 바이오 연료에서 완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파뮤 농장에서 만들려고 숲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유보다 3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누텔라를 만드는 페레로는 파뮤 논란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지난 2018년 농장 위치를 모두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연료 산업을 키운다며
함유 산업 관련 기업들의 저리이용자와 면세 등 각종 혜택을 줬습니다. 또 현재 3.5%인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2030년까지 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계의 로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현장 의료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별진료소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 현장에서 확진이 됐다 돌아온 파견직 의료진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 신모 씨. 지난 1월부터 한 달 단위로 채용 계약을 맺고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하시다 보면 입냄새라든지 이제 살냄새 그런 게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도 이거는 걸릴 것 같은데 했는데 공교롭게 감염이 되죠. 일주일 뒤 완치돼 돌아왔지만 남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 경기도 쪽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대요. 코로나 확진으로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급여 계산이 복잡해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도청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급여 상당히 어렵다고. 힘들고 귀찮고 자기들도 인력난 일이에요. 실제로 경기도청 질병정책과는 각 보건소 파견 인력 담당자들 카톡방에 파견 인력이 확진되면 근무수당 산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연장 승인이 난 경우에도 계약을 종료하고 대체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청 측은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지원하면 다시 채용될 거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확진이 되면은 일단 한 달 바로는 안 되고요. 한 달 뒤에는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신 씨는 대기자가 많아 6, 7개월은 기다려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며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 끝났네. 그 사람은 이제 끝났네. 땡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올리고 하는 거죠. 단순히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코로나 감염되고 복귀를 했는데 버려진 느낌이죠. 정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힌 만큼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이금주 할머니, 30년 넘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 왔었죠. 할머니의 투쟁과 헌신을 기리는 움직임이 한국과 일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일본 도쿄 재판소에서 제기된 이른바 천인 소송.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1000명이 넘는다 해서 붙여진 천인 소송은 대일 소송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용됐던 군인과 노무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죄를 묻겠다며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72살의 이금주 할머니가 이끌었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할 것과 이후 할머니는 30년 동안 일본을 80번 넘게 오가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 7건을 진행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에 힘썼습니다. ものをもらう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哀れみをこぶようなそういう考えではない。 10년 전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최종 승소해 미쓰비시의 자산 매각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금주 할머니가 지난해 말 오랜 투병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의 뜻은 한일 두 나라의 뜻 있는 시민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언들, 사진들, 또 못다한 이야기들 채록하고 영상으로 남겨서 제2의 기억 투쟁을 할 수 있도록. この問題は古いことでもありませんし、解決し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ことでもありません。
이금주 할머니는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이후 일제에 가장 치열하게 맞선 여전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월드컵 출전 금지라는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제재에 나서면서 러시아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어제 러시아에 대해 홈경기 개최는 물론 국가와 국기, 국가명 사용을 금지했던 피파. 경기 출전 자체는 막지 않았지만 피파는 결국 월드컵 퇴출이라는 더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파는 유럽축구연맹과 공동으로 러시아 국가대표팀과 클럽팀에 대해 피파 주간대회 출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번 달 폴란드와 맞붙을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에 나서지 못하고 11월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한 러시아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도 실격 처리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각 종목별 연맹과 조직위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의 국제대회 초청과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이후 국제아이스하키연맹과 럭비연맹이 러시아 퇴출을 선언한 데 이어 발리에바의 도핑 파문으로 몸살을 앓았던 국제빙상연맹도 이번 달 세계선수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스포츠계에서 러시아는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또 올림픽 휴전 결의를 위반한 점을 고려해 푸틴 대통령에게 준 올림픽 훈장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종목 중엔 컬링연맹이 국제스포츠기구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선수권부터 러시아와의 모든 경기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선수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대회에 참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한 자매 테니스 선수는 배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극적으로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도시 오데사의 항구. 여자 테니스 세계 128위 다야나 야스트렘스카와 주니어 선수 이바나 야스트렘스카 자매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곤 배에 올라 먼발치서 지켜보는 부모님을 향해 손을 흔들며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두 자매는 루마니아를 경유해 프랑스 리옹에 도착했고 연습도 제대로 못한 채 오늘 우크라이나 국기를 두르고 복식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집 근처 지하 대피소에서 머물다가 배를 타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두 자매는 아쉽게 복식 1회전에서 2대0으로 져 탈락했지만 기적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것 자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수 야렘축구를 위해 벤피카 선수들이 특별한 밴드를 차고 입장합니다. 경기장에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문구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야렘축구가 교체 출전하자 팬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야렘축구는 동료들과 팬들의 지지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K리그에서 울산이 수원FC를 2대1로 꺾고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수원FC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개막 2경기째 무득점으로 연패에 빠져있던 수원FC. 전반 10분 김승준이 팀의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원FC의 리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반 42분 아마노의 정확한 패스를 서령우가 골문 앞으로 연결했고 쇄도하던 김민준이 마무리하며 울산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후반 초반 바코가 2경기 연속으로 페널티킥을 놓치며 울산의 기세도 잠시 주춤했지만 바코는 후반 21분 실축을 만회하는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리그 선두로 올려놨습니다. 승리를 이어가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었고요. 또 이번 주말에 또 중요한 전북전이 있으니까 이 흐름 이어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멋진 경기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수원FC는 3경기 연속 교체 출전한 이승우가 침묵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잔류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갖고 있는 인천은 시즌 초반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후반 42분 이명주의 날카로운 패스를 김준엽이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며 강원을 1대0으로 물리치고 개막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제주는 이적생 김주공의 결승골에 힘입어 수원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NBA에서 나온 묘기 같은 버저비터입니다. 남은 시간이 0.4초였는데 이렇게 득점도 가능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야속하게도 비가 살짝 오다 그쳤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은 영하 3도 등으로 반짝 추워지겠고요.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지겠는데요. 입고 벗기에 편한 적절한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비가 와도 대기가 바짝 메마른 탓에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부산과 울산 등지는 열흘 넘게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마저 내려지겠는데요. 이 조그마한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옅은 안개가 끼겠고 낮에는 맑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3도, 대구 0도, 광주 영하 1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서울 8도,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동안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밤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주 후반까지 머무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의 명소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 노란색 조명을 비췄습니다. 103년 전 오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우리 순국 선열들의 마음이 더 절실하게 다가온 하루였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면서 103주년 3.1절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